있죠. 이걸 덕담 끝내고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264의 교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264의 시, 그다음 윤동주의 시 보고 그다음에 광복 이후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을 쭉 해오고 있는 이 과정을 가지고 제가 살짝 중간에 정리를 좀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조금 현대시 뒤에 부분 좀 남겨놓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 그 토요일 날 제가 문제를 도움되게끔 만들 테니까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1월 11일 날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또 현대 수업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윤동주의 264의 교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보면 이 교목할 때 이 교자가요 학교란 의미의 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학교하면 학교 상징물인 뭐 교목하면 뭐 나무가 있고 교화하면 꽃이 있잖아요. 이게 그때 교자가 아니라 이거는요 그러니까 줄기가 곧고 길고 두껍게 자라는 그러니까 아름드리 나무를 의미하는 그런 교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목하게 되면 나무는 나무인데 곧게 자라는 아름드리 큰 나무를 의미하는 교목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요 시도 이제까지 봤던 264 시와 마찬가지로 되게 깔끔해. 3년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년이 이 세줄시대에 있죠. 마치 시조의 초당, 중장, 종장처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음보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할 때 이 푸른 하늘은요 이 작품에서 이상과 염원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여러분들 푸른색의 이미지가 우리 전에 배웠던 김광균의 바다와 나비를 제외하면 푸른색은 무조건 긍정적인 보통 이제 희망의 색채를 푸른색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색은 이상과 염원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 푸른 하늘에 닿을 듯 세월에 불타고 이때 세월을요 여러분들 뭐로 봐야 되냐면 불탄 세월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상황. 이렇게 곱게 자란 나무가 일제강점기 불타고 그래도 불탔지만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우뚝 남아서서 굳센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교목. 자, 그리고 이 작품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부사어를 잘 쓰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차라리라는 부사어가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차라리를 써서 차라리 뭐해라 봄도 꽃피진 말아라. 할 때 말아라 부정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마찬가지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왜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 말라 그러냐면 이 봄이요 일제강점기의 봄이 온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봄이 왔다고 해서 그런 봄에 맞춰가지고 꽃을 피우는 것은 일제강점기 상황을 그대로 순응해버리는 삶이니까 그럴 것이면 일제 순응하는 그런 삶이면 차라리 꽃을 안 피우고 말겠다. 라는 이때는 뭐 하는 거냐 바로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꽃피지 말아라 라고 일제강점기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부정어의 사용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낡은 거미집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세월과 마찬가지 일제강점기 상황.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 하게 되면 이때 꿈길은 광복을 의미하는 꿈길이에요. 동그라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광복을 꿈꾸면서 혼자 설레이는 마음.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 미래에 대한 희망은 또 아예, 보세요. 아예, 이것도 마찬가지. 부사로 사용하여 아예 무엇이 아니다. 마찬가지 단호한 의도를 드러내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뭐하는 것은 끝없는 꿈길이라는 광복을 꿈꾸는 것은 그것에 설레이는 것은 결코 뉘우칠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의 아예가 사용되죠. 그 다음에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상황. 쓸쓸하면 마침내 이것도 마찬가지 부사어. 자, 뭐 할 것이다?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이때 호수는요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 호수 속 깊이 뭐해서 거꾸러져서 이때 거꾸러진다는 것은 검은 그림자 들이오는 일제강점기라면 내가 구차하게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고 차라리 뭐 해버리겠다? 호수에 거꾸러져 버리겠다. 구차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구차하게 살 것이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거꾸러져서 뭐 해버리겠다?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할 때 바람. 일제의 탄압을 의미하고요. 그런 바람도 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나무, 내 교목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남성저거조의 이육사의 교목이에요. 그래서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작품이 첫 번째 두드러진 게 뭐냐면 되게 상징성이 강하게 드러나고요. 교목이란 나무가 지니고 있는 굳센 의지. 두 번째, 이 작품은 부사어를 꽤 여러 개 사용했죠. 차라리 아예 마침내를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다?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 자, 박스 내용 정리할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자, 성격 딱 보이는 세 가지예요. 의지적, 상징적, 저항적. 의지적, 상징적, 저항적. 제재의 교목이고요. 자, 특징 1번입니다.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특징, 각 연을 부정어로 종결하여. 각 연을 부정어로 종결하여 저항의지 표현. 저항의지 표현. 자, 세 번째입니다. 상징성이 강한 시어 사용. 상징성이 강한 시어 사용.
마지막 주제. 혹독한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 혹독한 시대에 굴복하지 않는 강한 의지. 우리 이육사의 시대를 보면 우리 예전에 시험에 실렸던 광야도 그렇고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절정도 마찬가지, 교무까지도 저항시인데 단 한 번도 이육사의 시에는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저항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광복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항시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바로 상징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어가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차갑고 어둡고 혹은 밝고 빛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립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저항 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육사 시에서는 우리 시어의 상징성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윤동주로 마무리할 건데, 쉽게 쓰여진 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래도 나왔죠? 원래 안 나왔구나. 나왔나? 기억이 가물가물해. 6월 거랑 9월 거랑 헷갈려가지고 6월, 9월, 수능 셋 중에 하나 나왔어요. 또 윤동주가 원래도.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수능이라는 그 체제가 시작된 이후로 1994년 이후로 윤동주가 제일 많이 실렸어요. 그러니까 수능이랑 모의평가에 제일 많이 출제된 시인이 윤동주고 두 번째가 서정주고. 그 정도로 이제 수능이 좋아하고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불리는 윤동주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윤동주 시인은 끊임없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 사이에서요 끝없는 괴리감을 느꼈답니다. 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끄럽다. 이걸 여러분이 윤동주의 가장 큰 틀로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를 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윤동주의 시는요 몇 작품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시집을 못 냈어요. 계속 자기가 손으로 쓴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직접 쓴 원고 있잖아요. 이 원고가 두 부가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뭐 후배이자 친구에게 한 번 보관하고 또 한 분은 뭐 일본에서 뭐 어디 보관하고 했는데, 그게 윤동주가 죽은 다음에, 광복된 다음에 나중에야 그 시집이 1948년에 발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작품이 언제 지어졌는지 확인이 좀 힘들죠. 이육사 같은 경우는 그 시집 미리 냈기 때문에 교목 같은 경우 40년 작품 딱 확인되지만, 윤동주 시인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작품 개별 창작 연도로 확인하기 힘들죠. 자, 먼저 쉽게 쓰여진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자, 밤비 보시면요. 자, 일단 어두운 밤이에요. 거기다 뭐 하고 있냐?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할 때 중요한 건 이 밤만 포인트를 짚어보면 윤동주의 시에서 밤은요 항상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어두운 일제강점기 상황. 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성찰의 시간, 자아 성찰의 시간. 이런 이중적 의미를 다 지니고 있는 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거죠. 이때 육첩방. 육첩방이 일본식 다다미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뭐 해양성 기울고 습하고 나무로 많이 집을 짓고 해가지고 그 바닥을 까는 소재가 이제 왕물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깔아놓은 그런 일본식 방을 육첩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육첩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가 대유법으로 일본을 의미하는, 그 나라마다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뭐 온돌 하게 되면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온돌빵 하면 한국을 상징하는, 육첩빵 하면 일본을 상징하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 그러니까 지금 윤동주가요 일본 유학 중에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윤동주가 지금 어디에 있다? 일본의 유척방 안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척방이라는 이 소재가 일본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바로 이제 억압의 현실을 상징하는 혹은 구속의 현실을 상징하는 유척방. 방 안에 갇혀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이란 대유법, 일본 유학 중이라는 공간적 의미, 세 번째 억압과 구속의 현실. 유척방은 남의 나라.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이때 왜 시인은 슬픈 천명이라고 하냐면요. 천명, 하늘이 부여한 명령 혹은 원래 그 직업이 가지게 된 원래부터의 그 직업의 본질을 의미하는 천명이에요. 근데 이게 슬프네요. 왜 시인을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이어도 행동하지는 못하고 시만 써야 하기 때문에. 시인들은 군인도 아니고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투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일제와 직접 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싸울 수 없는, 그리고 시만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인을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의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 학비 봉투는 부모의 사랑, 이 담긴 학비 봉투를 받아. 일본 유학 갔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죠. 뭐하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제 늙은 교수의 강의는 이때는 안 좋은 의미로 쓰여 늙은 교수의 강의예요. 보통 우리가 늙은 교수 하게 되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상징해야 되잖아요. 그걸 배우러 간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시대에 동떨어진 혹은 시대와 동떨어진 지식을 배우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긴 상황 속에서도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참고로 이때 이 동무들 잃어버리고 하는 부분과요, 우리가 상호 텍스트적으로 뭔가 비슷한 점이 있어 라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작품이 뒤에 신석정이라는 시인의 꽃덤불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죽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고국을 버리고 유랑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변절해버린, 전향해버린 그런 친구들. 나중에 꽃덤불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꽃덤불 3년에 나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것도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것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고. 자, 나는 무얼 봐라. 자, 윤동주 시에서 나 나오면요, 1인칭 표현 나오면 이거 어떤 나지? 또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난 현실적 자아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자아, 지금의 자아 이런 말 나오면 다 부정적 자아예요. 뭐하고 있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시대에 동떨어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 나는 뭘 봐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제 침전. 윤동주가 제일 싫어하는 거래요. 시를 쓸 때 과학적인 용어 사용하는 거. 우리 또 다른 고향이라는 윤동주 시 있거든요.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으로 가자 이런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요, 풍화작용 이런 시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바람에 계속 백골이 깎여나가는 그런 그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의미하는 말로 이런 거 쓰면 되게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대. 계속 고민했는데 다른 시어가 안 떠올라가 그냥 썼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침적 뭐 하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 무기력함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곳에 있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시를 지금 서로 대조시키고 있죠. 인생은 뭐해? 살기 어렵다는데 어떤 인생? 일제강점기 현실입니다. 어려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대와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그런 자신의 시를 대조시켜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자아를 성찰하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1년과 6년을 6년이 8년이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1년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봤죠? 그 다음에 금방 이제 우리가 8년 보세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자 보시면요. 1년과 8년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복이고요. 또 하나는 변주. 그러니까 1년과 8년이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달라졌어? 행이 뒤집혔죠. 그지?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바로 반복은 일제강점기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 유촉방 일제강점기는 그대로인데 변주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화자의 태도와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행을 뒤집은 거예요. 현실을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8년이 뭐가 되느냐? 이 시예요. 시상의 전환점이 돼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시대에 동떨어지는 지식을 공부하고 이런 부끄러운 시를 쓰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이 쭉 줄을 이루다가 갑자기 8년부터 딱 뒤집힌 다음에 뭐 하느냐? 잘 보세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이때 등불이 바로 뭐와 대조되는? 밤과 대조되고 어둠과 대조되는, 그럼 이 등불을 하게 되면 바로 저항정신. 밝혀 뭐 하겠다? 어둠을 내몰겠다. 그러면 어둠은 일제강점기. 내몰고. 자, 시대처럼 올 아침이에요. 그냥 아침도 아니고 시대처럼 올 아침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옵니까? 어두움과 밝음의 이미지가 나오죠. 근데 이 아침이 바로 이 밝은 시대, 광복, 희망을 의미할 때 그 광복을요 시대처럼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밤이 가면 아침이 오는 게 당연하듯 시간의 흐름, 자연의 선. 그래서 뭐 하듯이 밤이 가면 아침이 오듯이 일제강점기가 가고 광복이 올 것이다 라는 뭘 얘기해 주기 위해서 확신과 당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당위성.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 밤이 가면 아침이 당연히 오듯이, 물론 맨날 밤인데도 있지만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확신과 당위성을 얘기하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때 나는 최후의 나예요. 잘 보세요. 8년 이전에 나가 한번 나옵니다.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자신의 모습이 나오지만요. 이때는 뭐 하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아침을 기다리는 나죠. 그럼 이때 나는 어떤 자아가 되느냐? 바로 이상적 자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 자아죠.
그래서 두 개의 자아가 나오니까 이제 뭐 할 거냐? 두 자아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분열된 두 자아가 화해하는 모습. 나는 나에게. 자, 나는 나에게 할 때 앞에 나와 뒤에 나가 있는데 앞에 나가 우리가 금방 봤던 이상적 자아고요. 뒤에 나가 위에 말하고는 현실적 자아예요. 당연히 어두운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내가 적극적이 있고 능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나에게 손 내밀겠죠. 또 그러면 안 되잖아. 나와 함께 시대를 밝혀보자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긍정적 자아가 부끄러운 자아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유연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이때 악수는 두 자아의 화해를 상징하는 악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갈래 자유시, 서정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저항적, 반성적, 미래지향적. 제재, 현실 속의 자신의 삶, 현실 속의 자신의 삶. 특징 1번,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 강화. 상징적 시어를 대비하여 시적 의미 강화. 특징 2번,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전개. 특징 일단 여기까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제,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고뇌와 자기 성찰. 어두운 시대 현실에서 비롯된 고뇌와 자기 성찰. 자, 윤동주의 참회로 제목이 그냥 그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을 반성하고 참회한다. 그것을 기록한 참회로. 자, 들어갈게요. 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자, 이때 파란 녹 하게 되면 우리 녹이 슬었다는 얘기는요, 뭐예요? 어떤 금속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산화돼가지고 다른 빛을 뒤덮인 모습이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이미지겠죠. 바로 파란 녹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의미하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중요하죠. 바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 그래서 예전에 우리 윤동주의 자화상에서 이 구리거울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소재가 바로 우물이었죠. 우물. 왜 이런 우물과 거울이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될까요? 반사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면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 것,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친 것. 자, 구리거울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자, 얼굴. 물론 나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요. 이때 얼굴은
현재 자신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우리 욕된 자라고 하겠습니다. 욕된.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자. 부정적 자예요. 여기에는 뭐하고 아까 여기 있었던 나, 현실적 자하고 비슷한 욕된 자. 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자, 지금 이 시인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 어느 왕조의 유물까지 얘기했다는 건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끄러움이 바로 역사와 민족에 대한 참여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의 어느 왕조의 유물이고요. 참고 조선 왕조겠죠. 망해버린 조선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러면 이 역사 민족에 대한 참여, 죄송해요. 참여하는 참회예요. 이 시 웃었어. 미안, 못하. 참회. 뭔 참여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이 부끄러움이 개인적인, 그냥 나 혼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 하면 이거 저항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뭐로? 민족적인 문제로, 역사적인 문제로 확장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나라를 뺏긴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민족적 반성이라는 저항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솔직히 이 정도는 그냥 서정시인 거예요. 그래서 서정시를 저항시로 만들 수 있는 건 개인적 부끄러움이 아닌 민족적 부끄러움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되게 두꺼운 윤동주 편전, 윤동주 연구 관련된 그 책을 지금 여기도 꽂혀 있어요. 읽다가 보니까요, 어떤 연세대학교에서 현대시를 전공했던 분이셨는데 박사학위 논문에서 윤동주 시는 저항시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윤동주 시는 저항시를 의도하고 쓴 시가 아니고 그냥 순수 서정시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시대와 연관짓고 작가의 삶과 연관지어서 독자가 해석해 보니까 그때 비로소 이게 저항시가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처음에 지을 때는 그냥 윤동주란 개인의 삶 자체가 부끄러운 것뿐이었어. 내 삶의 부끄러움, 민주까지 나아가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문화작품 감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표현문, 그때가 어떤 시대였고 반영문, 우리들은 그 시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문을 합쳐보니까 비로소 저항시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그래도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한 시인인 이육사만 있으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육사에다가 누구까지? 윤동주까지. 그리고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색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강인한 남성적이고, 그 다음에 여성적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반성의 미학,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성찰, 이런 식으로 또 이 저항시를 쓸 수 있구나 보여줬기 때문에요. 윤동주 우리가 저항시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이다지도 욕될까 해석해보면요, 첫 번째입니다. 국권 상실에 대한 반감. 나라 뺏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안타까워서 욕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런 현실 속에서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일종의 혐오의 감정으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무기력한 거야 라고 자신을 혐오하는 표현에 욕될까?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해가지고 이게 참회록입니다. 뭐냐? 만 24년 1개월 만 24년 1개월, 이게 뭘까요? 바로 이 작가가 시인이 살아온 시간,
이때 25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가지고 이게 언제쯤 지어졌구나 라고 대충 청당 연도를 짐작할 수 있답니다.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이게 실제 참여록의 내용으로요. 어떤 참여록이냐, 지나온 삶에 대한 참여를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순간 그동안 24년 1개월 살아온 내 삶을 참여하는 참여록 하나 썼어.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고. 그리고 3년 가면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이때 그 어느 즐거운 날은 광복의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오면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록을 써야 한다. 이때 또 한 줄의 참여록은 바로 지금의 모습을 참여하는 미래 시점에서 현재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 시점에서 시점 공부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 참여록 쓰고 있지. 이 참여록이 첫 번째 참여록이야. 뭐에 대해 가지고 요 삶에 대한 참여록. 24년 1개월. 그리고 미래 언젠가 광복이 오면 또 참여록을 쓸 거야 아마. 그 두 번째 참여록은 언제? 바로 지금부터 그때까지의 삶에 대해서. 그때는 이런 말 쓰겠지. 그때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24년 1개월 살아온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참여에 부끄러운 고백. 그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막 그 과거를 막 후회하고 예전에 내가 좀만 뭐 했으면 그거 잘할 수 있었는데 막 후회하잖아요. 그러면서 후회로 보내온 시간, 이 현재가 미래에 보면요. 또 지금도 또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우리가 지나온 삶에 대한 계속 후회만 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냐? 또 미래에는 또 지금의 모습을 또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후회만 하고 왜 새로운 도전을 안 했지? 이 윤동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나는 그때 그냥 부끄럽다고만 했지?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또 이제 한번 참여했잖아요? 또 하고 시상전환이 또 일어나요. 여기다 금방 시상전환이 일어난 것처럼. 그 다음 보세요. 밤이면 밤마다, 이때 밤. 윤동주 씨도 밤 나오면 뭐하고 뭐라고? 하나가 일제강점기, 또 하나가 성찰의 시간. 밤이면 밤마다 뭐를? 나의 거울을, 성찰의 베개에 친 나의 거울을 뭐하자?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내 거울을 손바닥으로 빡빡 닦고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바로 적극적인 성찰행.
그리고 시대적 양심의 실천이라는 좀 멋진 말. 이게 뭔 시대적 양심일까요? 일제강점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한 솔직히 윤동주는요 강렬한 저항만 안 했을 뿐 쉽게 말하면 뭐 의열단원이 돼가지고 뭐 폭탄 들고 막 총독부로 막 돌진하고 이러지만 않았을 뿐 적어도 변절 전향은 하지 않았잖아요. 정신적으로 꿋꿋이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 걱정해온 그런 시인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지금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양심,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 중에서 일제 변절하고 전향하고 심지어 아예 친이라는 행위까지 했으면서도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은 시인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소설가도 있어요. 다 거론하기 힘들지만 뭐 대표적인 사람이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 참고로 서정주 시인하고요 우리 여기 계신 이분하고 같은 동인지였어요. 우리 자오선 동인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시간 날짜 경계에서 뭐 자오선 이런 게 있다며요. 그 동인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정주 시인이 나 탈퇴할게. 나 못하겠어. 그만두고 나갔대요. 이육사가 서정주 시인을 붙잡았죠. 아 자기 왜 그러나. 우리 같이 하자고 우리 뜻을 합친 지가 언젠데 그때 서정주가 딱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 일본이 한 100년은 갈 것 같네. 우리나라가 절대 독립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포기할 거야 하고 나가버렸대요. 그 이후로 그 서정주 시인과 이육사 시인의 행보가 완전 정반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육사는 이렇게 시만 쓰고 있는 게 아무런 힘이 없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이육사는. 그래서 안 되겠다. 만주로 가자. 그래서 만주로 가가지고 직접 군사훈련 받고 직접 총 쏘고 포탄 던지면서 독립운동을 했고 이육사는 그 다음부터. 서정주는 친일 행위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제에 동조하는 시를 쓰고 뭐 일본군 추정하는 그런 노래 가사말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광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친일했다 치자. 그럼 광복되면 잠자코 있든가 부끄럽다고 하든가 그조차도 안 하고 그냥 뚱뚱거리고 오래 살았어요. 서정주 시인은. 참고로 우리가 그 채만식, 염상섭 이런 소설가들도요 되게 좋은 소설 많이 써도 30년대 이후에는 작품을 안 썼거든요. 많이. 왜냐면 일제가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 절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뭐 친일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 일제에 대한 어떤 비판과 저항을 드러내는 작품을 못 썼다는 이유만으로 부끄러워가지고 광복이 되자마자 민족의 죄인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 그러니까 그런 작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작가도 있고 이런 일제강점기 상황 속에서 뭐하는 것? 시대적인 양심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뭐하자?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이 거울 속에요 미래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는 현재의 내 모습이 보였거든요. 욕된 부정적 자아가. 근데 이제 뭐가 보이느냐? 어느 운석, 이 운석이 뭐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백동벨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떨어져서 그 다음 또 소멸되잖아요. 이게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기거든요. 어떤 자기냐? 자기냐 바로 화자의 비극적 삶을 암시하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인데 왜 비극적이냐? 바로 죽음의 이미지인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는 것? 이 죽음을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슬픈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 이런 말 나옵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속죄양 모티프라고 해서 어떤 삶을 살겠다? 바로 순교자의 삶처럼 이런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미래에는.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의 모습이
어디에?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하면 자신이 바라는 어떤 모습이? 이 미래의 모습이.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 모습,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어떤 희생적인 그런 속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있는 그 슬픈 사람의 뒷모양 요거랑 어디에서 시대처럼 오늘 아침을 등불로 밝히는, 어둠을 등불로 밝히는 요 모습하고 요 모습이 상당히 비슷한 모습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 등불을 밝히는 것에서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알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거 있지, 누구의 입김입니까? 알 수 없어요 맞구나. 그들 그 앞에 5번에 마지막 연애,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할 때 등불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불은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등불이 희생정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는 등불 마찬가지 저항정신이면서 여기도 뭐가 수반돼야 된다? 희생. 이도 마찬가지 희생이에요. 결국 희생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 현실을 내몰고 밝은 미래를 추구하는. 간단하게 내용 박스 정리하고 그 다음 이제까지 흐름 한번 정리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광복 이후 작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자기성찰적, 고백적, 상징적. 제재 구리거울. 특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두 번째, 구리거울을 매개로 치열한 자기성찰을 드러냅니다. 구리거울을 매개로 치열한 자기성찰을 드러냅니다. 주제입니다. 자기성찰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 자기성찰을 통한 현실 극복 의지. 자, 일단은 뭐 광복 이전의 작품을 우리가 좀 정리를 간단히 할 거예요. 일단은 시 먼저 보면요, 우리 김소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가 민요주 율격. 그래서 김소의 시는 음볼과 음수율이 딱 두드러집니다. 7, 5조에 새 도마로 끊어지는 3호부 율격. 율격은 아무리 하나야, 리듬감. 그러니까 시가 노래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 하나. 두 번째, 내용상으로 보면요, 전통적인 한의 정서. 우리 젖통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젖통세 설화를 통해 가지고 문화의 한, 가는 그림은 마찬가지, 그리움과 떠남의 망설임 통해서 마찬가지 한의 정서가 두드러지고. 세 번째 김소월 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반어적 표현. 이 다른 시인에 비해서 좀 많이 사용돼요. 두 번째 한용운입니다. 첫 번째, 불교적인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이 절대자에 대한 구도적인 자세가 마치 조국에 대한 무엇으로? 광복 염원으로 이렇게 치환되는 성격의 작품을 상당히 많이 썼죠. 당신이요. 님이요. 그리고 한용을 하면 딱 이 표현, 역설적 표현. 이 상황을 넘어갈게요. 빼앗긴들도 보물 오는가 그 한 작품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김영남. 일단 이 사람이요. 시, 문, 학, 파, 시에드로 순수시 운동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시 운동이 뭐냐? 말을 예쁘게 갈고 다듬어요. 언어의 조탁. 그리고 김영란 시인은 이 감각적 이미지, 두드러지는 시를 많이 썼죠. 보라비까지는 5월 같은 거. 자, 그리고 정지용. 정지용 시는요, 우리가 지금 앞부분밖에 안 배웠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1기는 우리 서구적인 모더니즘, 그러니까 회화적이고 감각적인 시를 썼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기의 작품은요, 동양적인 정신세계를 그린 작품. 그래서 이쪽의 작품 우리가 뭐 정지용의 향수, 유리창 이렇게 본다면, 이쪽에 가 있는 작품이 춘설, 뭐 인동차, 장수산. 제가 제목을 언급한 시들은 다 중요한 시들이에요. 자, 백석. 제일 중요한 건요, 백석은요, 공동체의식, 가족, 친족, 마을, 내 공동체의식을 드러낸 시인으로 백석시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우리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정적 리얼리즘이라고 해서 실제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시로 썼다. 우리말로 풀면요, 이야기시예요. 이야기시. 우리 백석시 읽어보면 되게 이야기 같아요. 뭐 옛날 뭐 어느 마을에 뭐 살았는데 이런 투의 시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백석시 특징, 향토적. 왜냐하면 사투리를 구사하거나 소재들이요, 토속적인 소재, 음식 같은 것들 혹은 생활 도구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기억해야 될 시인 이용학. 누구들의 삶? 땡땡땡의 삶. 일제강점기 어려운 삶의 현실 때문에 나라를 버리고, 나라가 아니라 고국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론가 막 떠나고 떠도는 사람들. 땡땡민의 삶. 유민의 삶. 유랑민의 삶. 이 사람도 서정적 리얼리즘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시. 그리고 이용학 시인의 시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의 절제가 뛰어나요.
시에다 대고 막 자신의 감동 노출하는 게 아니라 담담한 서술로 오히려 그게 더 비극성을 고조시키는 담담한 서술. 이육사 한명수 해바라기 비용 뺍니다. 청년하고 아이를 위하여. 그냥 내 앞에는 죽음 말고 삶의 것을 갖다 달라. 그죠? 차가운 비선 말고 해바라기를 보여달라. 이런 거 빼고 이육사입니다. 당연히 쳐 먹어놔야 돼요. 남성적, 외지적, 저항적, 상징적. 이육사에 대해서는 거의 끝나요. 두 번째, 육사. 제가 자꾸 얘기한 겁니다. 형식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난 시입니다. 행과 연이요, 되게 일목요연해요. 석조 3인구조, 두주 4인구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제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도 남성적 의지적인 어조로 단호함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육사. 마지막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제일 중요한 것 뭐예요? 부자아의 분열과 화해 속에서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성찰. 성찰 다른 말로 반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용운이 불교적인 유래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를 썼다면요, 윤동주는 그래도 뭐 기독교적인, 신교자의 자세, 그러니까 뭔가 희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가는 게 윤동주의 이 시의 공통점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 이전에 굵직굵직한 시인들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고, 광고 비유 또 넘어가겠습니다.